오늘을 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의 문이 열렸습니다. 11월 27일 목요일 오전 10시 5분이 됐고요. 자, 경제상식 퀴즈의 정답은 18살입니다.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던 청소년이 법적 보호를 끝내고 홀로 서기에 나서야 하는 나이. 이게 오늘의 퀴즈였죠. 그게 18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립준비 청년들을 또 돕기 위한 제도도 있고 또 기부들도 많이 하신다는 우리 청취자분들 또 있고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게 그 자립준비 청년들이 받아 나오는 한 1,000만 원 조금 넘는 그런 지원금을 또 노리는 악당들이 있다라는 거. 이것저것 또 피싱 여기에 투자해라 또 이렇게 낚으면서요. 이진숙님 정답 18세. 약자를 노리는 사기꾼 처벌 강하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김삼수님은 점점 청춘들이 어려운 사회가 되어가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방현애님은 세상은 따뜻하구나, 세상은 아름답구나 라고 느끼게 해주고 싶은데 가혹한 세상을 안겨주는 것 같아서 속상하네요. 이렇게도 보내주셨습니다. 6977님 정답 18세. 아득한 청소년 시절이 그립네요. 성공예감처럼 성공하지 못해서 아쉽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항상 애청하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유, 별 말씀을 항상 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명희님이 18살 때 독립했는데 정말 세상은 너무너무 냉정하고 무섭더라고요. 매일 밤 베갯잎을 적시면서 버티며 살아왔네요. 라고 또 추억담을 또 보내주셨네요. 각자 그렇게 또 열심히 살아내시는 분들도 저희는 응원합니다. 또 여러분의 실시간 의견도 계속해서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그리고 KBS 콩이 열려 있고요. 저희가 또 추첨을 통해서도 선물을 또 보내드립니다. 오늘 증시 상황 힘차네요. 코스피는 59.2포인트 1.49% 오른 4020까지 해서 오늘 거의 60포인트 가까이 오르면서 4020선까지 단박에 이제 회복을 했고요. 코스닥은 0.7% 오른 883.5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2.1%, 하이닉스가 5.7%, 반도체 관련주가 엄청나게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고려아연도 4%대 강세, 현대로템도 2%대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을 한번 보면요. 오늘 코스닥에서 바이오 관련주들은 좀 쉬어가는 흐름인데 파마리서치가 1%대, 로보티즈는 3%대. 전반적으로 좀 코스닥은 역시나 여전히 힘이 없는 흐름들입니다. 또 중요한 환율 봐야죠. 1465원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 4.8원 정도 내린 1465.7원을 나타내고 있네요. 자, 그리고 오늘 그 우주 발사체 관련된 그 기업들 주가는 뭐 큰 움직임은 보이지는 않고는 있습니다만 오늘 새벽 1시 조금 넘어서 누리호 4차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죠. 사실 우주를 향한 도전, 그 궁금증 우리 선조들도 사실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또 신라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우리 선조들은 그 하늘의 움직임을 어떻게 읽었을까요? 역사 커뮤니케이터 이한 작가와 함께 역사 여행, 우주 여행 같이 한번 떠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우주 과학에 좀 개인적으로 관심 많이 있으세요? 저 말고 제 주변의 사람이 관심이 있어서 곁다리로 같이. 주변 사람이요? 네. 같이 가정에 계시는 분? 예. 네, 짧게 대답하시네요. 역사 속에서도 사실 우리가 뭐 빼놓을 수 없는 게 신라시대에도 뭐 첨성대 또 조선시대 뭐 해시계 예. 우리 선조들도 뭐 태양, 우주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우주 그리고 결국 그 1년이라는 시간이란 이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고 또 이를 통해서 계절이 바뀌고 시기가 바뀌는데 여기에 맞춰서 농사를 지으려면 역시 정확한 천체 시기를 알아야 되거든요. 언제 씨를 뿌리냐, 언제 수확을 하냐, 그걸 알 수 있는 건 물론 태양도 있긴 하지만 어느 밤에 별자리가 뜨느냐를 땅에서 이게 어느 시기가 왔다는 걸 이제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 옛날 사람들서부터 이미 별자리를 알고 있는 거죠. 저 별이 뜨면
씨를 뿌려야 돼. 저 별이 뜨면 비가 와 등등. 어, 그 지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도가 되기도 했고 예, 계절을 알려주기도 했고 물론 계절은 이제 몸으로 느낄 수도 있겠으나 조금 더 정확한 그렇습니다. 시점을 그 별자리를 보고 우리가 추측을 했다라는 거고 사실 그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관심사였잖아요. 그렇죠. 뭐 농사도 당연하고.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나라 고대 중국은 물론요.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별자리 관련 유적들이 네. 많이 발굴됩니다.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은 이제 고인돌들을 보면 고인돌이 천정 같은데 이제 구멍이 뚫려 있는 경우가 있는데 네. 구멍이 약간 패여 있는 구멍이요. 근데 이게 그냥 뭔가를 한 건가라고 하지만 이제 사람들이 보니까 별의 그 동그란 패인 거의 크기라든가 배치를 보니까 이게 별자리인 거죠. 아, 대표적인 게 그 북두칠성 같은 거를 이제 오. 새겨두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고인돌이 그 이제 그 청동기 시대나 그 이후로도 계속 만들어졌는데 별자리가 새겨진 고인돌이 그 우리나라 그 평안도나 황해도 그 충청도에서 곳곳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사람들이 별자리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심지어 이 패인 크기를 보면은 밝은 별은 좀 더 크게 패고 파고 이제 그 작은 그 어두운 별은 약간 작게 파고 예 그런 식으로 별자리 북두칠성뿐만이 아니라 여러 개의 별자리를 새겨놓은 그런 고인돌들도 발견되고 있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늘과 별에 우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게 보이죠. 야, 신기합니다. 사실 이게 별자리라는 게 음. 요즘은 뭐 도심에서는 밤에 별 잘 안 보이긴 합니다만 그렇죠. 옛날에는 진짜 별이 정말 많이 보였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더 많이 보여서 막 헷갈릴 수도 있을 텐데 그 시절에 별자리를 보았고 기록을 했다라는 거. 대표적인 기록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다행히 우리나라 별자리 중에서 가장 오래된 네. 천문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게 천상 열차 분야 지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이게 태조 4년 때 만들어졌고 저희가 그 유튜브로도 보실 수 있게 그 이미지를 화면에 띄워놨습니다. 예, 이게 남아 있을 수 있는 게 돌에 새겼습니다. 돌에다가. 예,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것들이 이제 탁본으로 한 것들이 남아 있어서 그래서 잘 볼 수 있고 이게 굉장히 튼튼한 돌에 새겼기 때문에 지금까지 남아 있을 수 근데 있었습니다. 뭐가 많이 닳지는 않았나 봐요. 아니, 달아서 숙종 때 다시 한번 만들어서 그 숙종 때 만들어진 것은 보물이고 태조 때 만들어진 건 국보로 있습니다. 이게 만들어진 기원도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석각에 이제 어떻게 만들게 된지 연유를 새겼거든요. 네. 그러니까 태조가 처음 조선을 세우고 나니까 어떤 사람이 그 천문도에 탁본을 갖다 바치면서 이게 워낙 그 이 천문도가 평양성에 있었던 건데 전쟁통에 물에 빠졌다. 그래서 이 천문도가 고려 건지 고구려 건지 분명하지 않습니다만 어쨌거나 우리나라에 원래 있었던 천문도였던 거죠. 이걸 바치자 태조가 내가 이제 새로운 나라를 세우니까 이게 그 하늘이 징조를 내린 거다. 그래서 새로 천문도를 만들어라 라고 해서 당시 그 조선에 있었던 모든 과학자들이 모여서 이 계속 그동안 어긋났던 거를 바로잡아 가면서 천문도를 만들어서 그걸 돌에 새겼습니다. 그게 고구려 때 건지 고려 때 건지는 불명확하지만 예. 조선 버전으로 새로 만들자. 네. 태조 때. 예.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보통 이제 그 조선에 그리고 동양의 별자리는 28수라고 해서 그 서양에 있는 그 88개의 별자리랑 다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중국의 별자리와 조선의 별자리가 또 다른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반도 기원의 별자리가 천상열차 분야 지도에 남아 있어서 이거는 중국에서 것만 온 게 아니라 그 옛날 이 한반도에 있었던 천문 지식이 함께 있는 것으로 한 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양에서 봤던 별자리랑 좀 차이는 있는 거네요. 그리고 중국에서 본 별자리와도 또 다릅니다. 그래요. 그거는 그 시즌 때 자주 크게 보이는 별들을 점을 이어서 네. 뭔가 또 우리가 상징처럼 예, 예. 공부한 거가 될 테니까요. 사실 별자리조차도 역사가 있어서요. 예. 그러니까 각 나라별로 좀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스토리도. 예. 근데 우리는 이게 중요하니까 이걸 이렇게 별자리를 만들었어. 그러면 저쪽 나라에선 그 별자리 그거 아닌데 우리는 다른 별자리를 만들었어. 그래서 이것이 정리된 것이 지금의 88개 별자리이긴 한데요. 네. 그 전에 특히 동아시아에서는 자기 나름대로 별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뭐 매해 그때 예. 나타나는 자리들만 이제 그쵸. 파악을 하면 되니까. 그리고 또 자기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하늘에다가 그림을 그린 거죠. 야, 근데 그 천상 열차 분야 지도 예. 엄청 디테일하네요. 저희가 화면으로도 띄워드리고 있는데 유튜브를 그렇죠. 통해서도 되게 디테일한데.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귀한 보물이 사람들이 잘 모르고 그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그 창경궁 네. 그러니까 옛날에 거기가 창경원이었지 않습니까? 네. 사람들이 놀러 가는 그 동물원 있는 그런 데였어요. 네, 일제 때. 그러니까 이 천상열차 분야 지도가 새겨진 돌판이 그냥 정원석처럼 팽개쳐져 있어서 사람들이 여기 위에서 도시락 까먹고 돗자리 펴고 놀았다고 합니다. 아, 이게 별자리 새긴 건지를 모르고 네, 그냥 창경궁 안에 있는 그냥 돌, 네, 커다란 돌. 커다란 돌. 예. 그래도 나중에 어떻게 발견을 하긴 했네요. 그 과학사 전공하신 분이 이거 발견해서 아니 이런 국보관에서 그래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만들어져 있는 그러니까 그걸 몰랐다고요? 아무리 귀중한 요물이라도 알아보지 못하면 그냥 돌판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냥 구멍이 패여져 있는데 이거 탁판을 떠보니 이거 별자리네. 그렇게 된 거죠. 그냥 구멍난 돌로 네, 봤었는데 사실은 그게 그렇습니다. 아니었다고. 신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다행입니다. 또 정말 우리나라 다행입니다. 천문학의 위험, 첨성들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첨성이란 말 자체가 이제 별을 본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저도 어릴 때 수학여행 가서 첨성대 보면서 어떻게 저기서 별을 보지? 저 구멍으로 보나? 그렇게 항상 그러게요. 궁금했는데 지금 현재 사람들 의견이 여러 개로 갈리는데 아마 사실 그 첨성대 안에는 흙이 다 채워져 있어서 그 안이 텅 비어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는 이거는 돌로 남아있는 대고 이 위에다가 아마 나무로 다른 관측대를 세우지 않았을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첨성대가 하나 더 있어요. 네. 지금 우리가 가서 볼 수는 없지만 그 개성에 네. 고려 때의 첨성대가 남아있는데 고려 시절의 첨성대. 이것도 남아있는 거 보면은 그냥 돌로 이게 아주 간단한 구조물만 남아있는데요. 이것도 저희가 유튜브 화면으로 보실 수 있게 화면 이미지를 띄워놨습니다. 예, 아마 이것도 이 돌로 된 대 위에 나무로 된 넓적한 이제 그 다른 관측대를 세워서 뭔가 그 위에 기둥하고 보호 같은 걸 네. 연결해 놓은 뼈대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위에 올라가서 봤을 것이다라는 것이 지금 그 생각이고 실제로 비슷한 그 서양 쪽에 있는 천문대들 중에서는 이렇게 돌로 된 대 위에 나무로 이제 넓적하게 관측대를 만들어낸 것들도 보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서 그 구멍으로 봤을까? 그 위에 올라가서 봤을까? 예. 요 차이네요. 그렇죠. 근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망원경이 없었기 때문에 육안으로 관찰하면 이게 탁 트여야 되는 건 맞습니다. 주변에 탁 트여 있어야 되니까. 예. 뭐 누워서 봤을 수도 있겠고. 예, 예. 또 옛날 사람들은 하늘을 보고 어떤 징조다, 예. 노하신다, 막 이런 표현들을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천인가문이라고 해서 인간들이 뭔가 정치를 잘못하면 하늘에서 징조가 내려온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해성입니다. 근데 어떤 이게 해성. 해성. 옛날엔 살별이라고 했죠. 별똥별. 예. 이게 무려 그 한나라 시대 때 무덤에 나온 그 마왕태 백서라고 그런 비단으로 된 문서가 있거든요. 이게 네. 기원전 것인데 여기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성의 모양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해성을 제일 신기하게 생각했고 그래서 무서워하고 그랬다는 흔적이 남아 있는 것이고 실제로도 그 해성이나 유성이 불운한 운명을 부른다는 그런 편견이 있어서 그 조선이나 신라 때 선덕 여왕한테 반란을 일으켰던 비담의 난이 있었습니다. 예. 이때 갑자기 커다란 유성이 그 여왕의 진지에 떨어지게 되자 이 당시 병사들이 이거는 여왕이 망할 징조다라고 해서 수군덕거리고 사기가 떨어지고 적군의 사기가 올라오자 그 당시 지휘관이었던 김유신이 그 연에다가 횃불을 매달아서 이게 떠올리게 해서 다시 유성이 올라간다라고 그렇게 꾸며내서 그 전황을 뒤집었다라는 전설이 전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해성이 떨어진 자리, 그 선덕여왕이 이제 망할 징조다라고 저쪽에선 소문을 퍼뜨리는 거고 예. 이쪽에선 그거 아니다. 예. 횃불을 연에 묶어서 올리기도 하고. 오, 멋지네요. 그렇게 하는데 또 김유신은 이런 징조 같은 걸 전혀 안 믿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실제로도 옛날 사람들이 그런 거 다 믿는 그 미개한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왕들이나 신하들이 나온 곳에 보면
그 대체 이게 진짜냐? 이게 진짜 징조로 보이는 거냐? 그렇게 왕들이 물으면 신하들이 별로 그런 건 아니고 이것도 계속 관측하다 보면 패턴이 보이거든요. 어느 때 혜성이 나타나고 어느 때 유성우가 나타나고 그런 게 하니까 그냥 별거 아니다라는 것을 옛날 사람들 다 알고 있지만 과학까지는 아니지만 경험으로. 예. 그래도 혜성이 나타나면 이거 무슨 징조인 것 같다. 그래서 임금님이 반찬 좀 줄이고 죄인들 풀어주고 그렇게 쇼를 했습니다. 잘 몰랐으니까. 혹은 또 불안하니까. 예, 불안하니까 사람들을 그쵸. 하지만 그러면서도 이건 진짜가 아닌 것 같다고 지구가 둥글다는 것도 다 알고 그렇게 옛날 사람들이 아주 미개했다고 생각하는 건 은근히 또 그 편견이에요. 근데 또 인간의 심리는 지금도 그렇고 믿고 싶은 걸 또 믿으려는 그렇습니다. 그런 또 마음이 있다 보니까. 근데 그 혜성 때문에 네. 유성우 때문에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 혜성 때문에 죽은 거였는데요. 그 조선 때 그 남이 장군이었습니다. 이 세조가 죽고 예종이 즉위하고 나서 거의 한 달 동안 계속 혜성이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와, 그래요? 그러니까 혜성이 나타나서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실록이 계속 왜 그 기억에. 우리가 유성우 현상이라고 해서 그게 뭐 별똥별이 계속 여러 번 이어지는 그런 때가 있다라고 하는 예. 것처럼. 그냥 혜성이 계속 하늘에 떠 있어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달 가까이 지속이 되니까 실제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영화 그 딥임팩트 막 이런 것처럼. 그래서 이게 혜성이 계속 보이니까 인심이 뒤숭숭해지는 거예요. 대체 저게 뭐냐라고 하는데 당시 그 남이 장군이 이렇게 혜성이 이렇게 나타난 거 보면 묵은 게 사라지고 새로운 게 나타날 징조다라는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 얘기를 한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걸 듣고 그 평소에 남이 싫어하던 유자관 같은 사람들이 임금님한테 달려가서 제가 역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일러 바칩니다. 그래서 결국 그리고 남이가 이제 예종이 좀 싫어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결국 입 한 번 잘못 놀렸다가 이제 역모죄로 처형당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이거는 실제 역모를 꾸민 거라기보다는 말을 잘못해서 그런 약간 걸까요? 그런 거고 있고 그다음에 좀 미움을 받는 대상이기도 했고요. 사실 조소왕조 실록에 혜성이 한 기록이 103개 정도 있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사람이 직접 죽은 경우는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남이가 좀 입조심을 했어야 됐던 것 같기도 합니다. 혜성에 대한 기록이 꽤 많았던 거네요. 네네. 오, 신기합니다. 또 중요한 거, 또 실리적으로 아까 우리가 농사 짓는 거, 별자리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달력이 꼭 필요했고 엄청 중요했잖아요. 예. 근데 이 달력이란 것이 그냥 함부로 지금은 우리가 핸드폰에 너무나 달리기 편하지만 네. 옛날에는 이게 그냥 벽에 붙어 있는 거였고 네. 그 전에는 책력이라고 해서 책으로 나온 책으로. 거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귀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연말 섣달이 되면은 책력 선물 주고받는 것이 정말 중요한 선물이었을 정도로요. 뭐 한 10여 년 전, 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연말이면 뭐 금융사라든지 이런 예, 데서 이게 달력 받아오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일이었죠. 지금도 주죠. 요즘은 너무 많아져서 그렇죠. 처치곤란이지만, 근데 이 달력을 만드는 것 자체가 달력을 만들려면 먼저 하늘을 관측해야 되고 정확한 1년의 길이를 재야 되고 역시 날의 길이도 재야 됐습니다. 근데 이 하늘을 보는 것 자체가 황제, 천자의 권력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제후국은 사실 마음대로 볼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도 힘에 따라서. 예. 근데 물론 삼국시대 때는 그런 거 없이 각자 달력을 만들어서 백제가 만든 달력이 일본에 수출되고 막 그랬습니다. 아, 근데 문제는 이제 나중에 이제 중국 점점 힘이 세져가면서 특히 원나라 때가 되면은 이제 수시력은 달력을 만들어서 제후국에 반포하고 여기에 고치거나 그렇게 하지 못하게, 그리고 함부로 하늘도 관측도 못하게 그런 식으로 압력을 넣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중국에서 이렇게 아무리 달력을 만들어도 우리나라는 위도도 다르고 경도도 다르기 때문에 그 달력이 완벽하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좀 차이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자라고 나선 게 세종대왕입니다. 와, 역시 예. 역시 빠지지 않는 분. 예. 직접 만든 거예요. 그러면은 조선판으로. 예, 그렇죠. 왜냐하면 당시 북경하고 이제 조선의 조선 수도인 한양하고 경도 차이도 한 15도 나고 위도 차이도 좀 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받아오는 달력이 우리나라 칠정과 사마띠 아니할세 이렇게 된 거 새로 만들자라고 해서 15년짜리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화 천문 같은 데도 나오지만 맞아요. 이제 그 장영실이 이제 하늘을 재는 천문 도구 같은 걸 만들지 않습니까? 맞아요. 혼천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게 바로 그 별과 해의 길이를 완벽하게 재기 위해서 하죠. 근데 사실 장영실이 만든 건 이제 하드웨어 쪽이고 이 그냥 기계만 잘 만들면 안 되고 정확하게 움직일 수 있게 그 계산을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되는데 여기에 당대 조선의 수학 천재들이 다 달라붙어서 계산하게 됩니다. 계산을 해서. 예, 물론 이제 그 관상감에 있는 중인 관리들이 이제 그 대대로 이런 수학 계산을 하는 사람들이 붙어 있어요. 근데 그거 외에도 이걸 지휘하는 양반들도 당대 제일 가는 수학의 천재들이었습니다. 정인지 그리고 예전에 한번 그 황희를 누워서도 일하게 만든 김담 그리고 유명한 사람이 또 그 이순지 그렇게 했습니다. 이 이순지는 대단했던 게 갑자기 세종이 그 이 한양에 그 위도가 몇 도지?라고 하니까 38도인데요라고 그 자리에서 계산했을 정도로 정말 수학을 뛰어난 계산으로? 사람이거든요. 예. 대단하네요. 그렇죠. 당시 지구가 둥근 것도 알았고 위도를 계산할 수도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어렸을 때 워낙 허약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몸이 너무 허약해서 그러니까 아들 다섯 중에서 막내였는데 엄마가 계속 안아서 싸고 키웠을 정도로 허약해서 자기 어머니가 갑자기 이 달력 만드는데 돌아가시니까 자기는 3년상을 치르겠다. 나는 우리 엄마 없었으면 죽었다라고 하니까 세종이 너 말고는 이거 계산할 사람 없다. 그냥 일해라라고 조선에서. 하니까. 예. 그런데 그러니까 달력 만드는 게 그 3년상 때문에 중단되면 안 되니까. 예. 근데 이 사람이 이때 그 왕한테 올린 글이 되게 재밌어요. 예. 워낙 이 수학 계산이란 것은 또 꼭 출퇴근해가지고 주변 시끌시끌한 데에서 하는 것보다는 이제 그 무덤 옆에서 고요히 생각하다가 아침자절이나 그런데 갑자기 팍 하고 떠오르는 게 수학 계산입니다. 재택근무하겠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묘 근무라고 하겠죠.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기 세종이 허락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3년상은 안 된다? 예예. 근데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수학 천재들 덕분에 또 달력이 만들어졌고 그때 나온 달력 이름이 뭐예요? 칠정산 내편, 칠정산 외편입니다. 그래서 칠정산 내편은 이제 그 중국의 역법을 참고해서 만들었고요. 네. 칠정산 외법은 아랍의 역법을 참고했습니다. 어떤 차이일까요, 이게? 이게 계산한 법이 달라요. 이게 그 아랍 쪽의 과학이 이 징기스칸이 그 정보를 하면서 아랍 쪽을 이제 뚫으면서 네. 당시 아랍의 과학이 세계 최고 수준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천체를 관측하고 이걸 하는 수학 방법을 또 이제 배워온 거예요. 이때서부터 이제 과학이 동서교류가 시작되는데 이 칠정산이 만들어지면 하더라도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아랍 쪽이나 중국 쪽 역법이 가장 그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수준의 그 수학 및 역법이었고 계산법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수학의 공식이 이미 이때 다 있었어요. 그래서 한자로 계산할 뿐이죠. 그것도 그러면 한자로 다 남아 있는 거예요, 공식 같은 게? 그렇습니다. 당시 신기하다. 그 수학 책들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구구단이 한자로 써 있어서 제가 보면서 으악 하게 되고 그리고 뭐 이제 그 계산 진짜 굉장한 수준으로 발달했었어요. 6564님이 그 조선의 영화 그 천문이라는 거 기억이 나네요라고 보내주셨는데 그런데도 이런 게 나오죠. 예, 그 영화 속에서도. 그렇죠. 그래서 이제 1432년에 간이대를 건설해서 간이대. 그 다음에 완성을 하고 그 다음에 34년에 자격로와 앙부일구를 만들고 1434년. 예. 처음에 그때 만들기 시작하고 이게 그 물시계? 물시계는 아니고 간이대는 이제 관측하는 그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자격로랑 자격로 앙부일구는 자격로는 물시계, 앙부일구는 해시계. 근데 이걸로는 또 이제 밤에 시간을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밤에. 물시계도 늦어질 수 있고. 네. 그래서 1437년 일성정시라는 것을 만드는데요. 네. 이거는 낮에는 해를 보고 시계를 잴 수 있고 밤에는 별을 통해서 시계를 잴 수 있는 그런 또 새로운 시계입니다. 하나로요? 예. 오. 예. 그리고 1438년에 흠경각 옥루 이것도 물시계죠. 그래서 물시계. 거의 20년 걸려서 이제 조선의 시간을 발명해냈죠.
이야, 대단하십니다. 참고로 이한 작가님이 그 영화 천문 예. 자문단으로도 같이 하셨다고. 예. 저는 그냥 이름만 실렸지 그 대단한 일을 한 거 없습니다. 별 말씀을요. 오,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농사를 짓기 위해서 또 이런 게 필요했고 당대 또 수학 천재들이 모여서 같이 일을 만들었고 또 세종대왕 덕분에 이 일이 또 강력하게 추진이 된 거고요. 예. 근데 항상 이때 그 영화 천문에서도 그렇고 중국 청나라가 예. 항상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방해까지도 하잖아요. 그 명나라 때도 그랬고 청나라 때도 그랬습니다. 네. 그러니까 얘기했듯이 하늘을 관측하는 것은 그 천자의 권한이기 때문에 제국이 보기엔 좀 눈치 보인다.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나라가 있었을 때도 명나라 사신이 온다 하면은 그 간이나 그런 천문 도구를 숨깁니다. 야, 쟤네들 온다, 숨겨라.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관상감이라고 해서 관측하는 데도 있었고 그 사람들이 항상 일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명나라가 오면은 이제 신경이 쓰이고 청나라 때도 여전히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누가 오면 예, 숨겨 예, 우리 과학 도구들 숨겨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 영화에서 보면은 그 천문 기구를 이제 예. 부수도록 그쵸. 하잖아요. 예. 실제 그랬던 거예요? 부수는 것은 그 나중에 그 망가져서 그러니까 더 이상 소용이 없어서 부수게 한 그런 거는 있긴 하지만 그 영화처럼 드라마틱하게 부순 일은 없긴 했습니다. 좀 이제 뭐 영화화 예, 됐겠으나 근데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는 그렇죠. 거예요. 조선이. 제후국이었기 때문에. 이야, 재밌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문제가 생깁니다. 아무리 그래도 예. 달력은 정확해야 되는데 중국의 달력을 가져와도 이게 조선의 사정과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게 현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 관측을 하고 우리나라도 따로 계산을 해야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달력을 만드는 것이 당대 최고의 그 수학 실력과 관측 실력과 기타 등등이 다 합쳐져야 되는 그 최첨단 과학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단계에 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청나라의 시언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달력이라는 게 우리는 지금 그레고리력을 쓰고 있지만 네. 이게 중국에서 그러니까 사실 명나라 때 이게 오래되다 보면 이게 계속 오류가 쌓이거든요. 그럼 새로 갈아엎어야 되는데 네. 명나라에서 만들다가 이제 명나라가 망해버린 바람에 청나라가 이어받아서 만들어진 것이 시언력입니다. 근데 이걸 만든 사람이 마테오 리치라고 해서 그 서양에서 온 그 예수의 선교사예요. 근데 이 예수의 선교사가 왜 여기 왔느냐? 물론 그 종교를 위해서도 있지만 예수에서 이제 그 부탁을 합니다. 중국에서 훌륭한 그 엽법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니까 과학 잘하는 사람으로 보내라. 그래서 온 게 마테오 리치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연구해서 만들어진 게 시언력이거든요. 예, 예, 예. 근데 문제는 이 시언력을 이제 청나라가 만들어서 달력을 만들어서 조선에 보내니까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 시언력의 계산 방법이 그 명나라에 쓰던 전 달력과 다른 거예요. 그리고 도저히 조선 사람으로서는 완전히 계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시언력이 그 서양에서 온 지식이 들어가다 보니까 네. 덴마크의 천문학자인 티코 브라헤가 관측한 결과에다 그 사람의 제자였던 요하네스 케플러의 그 법칙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서양 수학이 들어가게 되니까 동양 수학만은 완전히 계산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조선에 있는 관상감 관원들을 중국으로 유학을 보내서 그 거기 있는 흠경각에서 그 계산 방법을 배워옵니다. 네. 그 다음에야 비로소 이제 달력 계산이 가능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들여온 게 아니라 여러 방법들을 배워서 조선의 현실에 맞는 걸 따로 만들었다. 그렇죠. 이거요. 그리고 또 이미 달력은 진짜 최첨단이기 때문에 이미 서양 과학이 동양에까지 전해져서 서로 이제 그게 서로 습합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거는 뭐 조선 시대에 만들었던 달력과는 정말 큰 차이가 있겠네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건 여전히 그레고리력입니다. 이게 1500년대 만들어진 건데 네. 그 교황 그레고리가 선포한 거긴 한데 네. 이걸 만든 것도 여전히 예수의 선교사이긴 합니다. 당시 선교사들이 과학자이기도 했던 것이죠. 아하. 그리고 또 전 세계를 같이 돌아다니면서 네. 비교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하나로 또 달력이 이제 통일이 되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참 어느 나라나 이거 그 오차 보정하는데 또 자신들의 독자적인 기술이 또 필요했던 거고요. 그 2499님이 장영실과 같은 아산 장씨 29대 손. 네. 근데 지금 수능 지구과학 강의하고 있어요라고 보내주셨어요. 어제 누리호 발사도 보고 잤네요. 아,
과학에 대한 관심은 훌륭하십니다. 예, 아산장씨 아니어도 과학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 조선판 달력을 따로 만든 거잖아요? 예, 예. 이거 오래 갔습니까? 그 사실 세종 때 그 장영시 죽고 난 다음에 네. 그 당시 특히 그 중간에 이제 연산군이 하도 놀아대는 바람에 예. 이 전통이 거의 끊어질 뻔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다행히 중종이 그 천문학에 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 관료들한테 천문학을 좀 배워야지라고 해서 가르치기도 하고 조선 시대 때 남았던 그러니까 세종 때 남겨져 있던 천문 기구들을 어떻게 수리해 보려고 애쓰고도 했습니다. 네. 근데 크게 소용은 없었던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조선의 이제 그 과학사나 이제 그 기록들을 보면은 그 굉장히 세종 때처럼 빛나진 않더라도 계속 관상감에서 관측하고 열심히 연구하던 사람은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세종 때 세종 때 만들었던 도구가 현재도 남아있긴 한데요. 이게 2021년에 저쪽 인사동 쪽 그 네, 발굴을 하다가 네. 정말 우연하게도 세종 때 딱 만들었던 4개 만들었다고 했던 네. 일성 정시 하나가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게 아까 시계라고 했네. 네, 시계입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태양을 보고 시계를 볼 수 있고 밤에는 별을 보고 시간을 잴 수 있는 그 밤낮 상관없이 볼 수 있는 시계인데요. 요거 저희가 또 화면에 띄워드리죠. 그 예. 유튜브로도 보실 수 있게 일성 정시의 예, 밤낮 없이 시간을 잴 수 있는. 예. 오. 이게 세종 때 딱 4개 만들어졌다고 했었는데 네네네. 다 없어진 줄 알았거든요. 근데 21년에 땅 파다가 갑자기 툭 하고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으로만 남아 있었는데 네. 그거를 처음으로 알게 된 거예요. 그게 처음으로 실체가 발굴이 와. 된 겁니다. 이게 처음에 발굴되었을 때 그 고고학자분들도 이게 뭐지? 왜냐하면 지금 사진에 남아 있는 거는 죄송합니다만 너무 무식한 소리 같은데 예. 제가 땅 파서 이거 나왔으면 그 옛날 쥐덫 아니었나? 그렇죠. 모르는 사람 까막 눈한테는 안 보이죠. 그쵸. 네. 지금 게다가 발굴된 게 밑에 있는 대는 없어지고 이 링 3개만 남아 있었어요. 고리 3개만. 그래서 당시 발굴하신 분들도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급히 전문가를 모셔왔다고. 근데 결국에는 이게 시계라는 예.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세종대왕이 만들었던 4개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같이 발굴된 것 중에 하나가 그 자경루의 부품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정말 그 세종 때 만들어진 그 한글 활자도 발견되었고요. 그래서 자격루의 부품 중에 하나가 그때 같이 발견된 거예요. 네네. 그 외 영화 천문 그 영화 그렇죠. 보면 그 자격루 만들잖아요. 네, 물시계. 거기서 최민식 씨가 장영실 네네네. 역할로 나왔고 엄청 크고 복잡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집채만 하던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고 사실 지금 박원고에 있는 건 껍데기뿐이에요. 안에 내부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지지 않았었는데 그리고 수수께끼로 남아 있었는데 처음으로 이 주수관이라서 물 붓는 요 조그만 관 부품이 그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게 자격루 같은 게 어떤 뭐 설계도 같은 그림으로 그건 남아 아니고. 있는 아니에요? 이게 전혀 안 그림으로 남아 남아 있는 것도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껍데기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런 걸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기록만 있을 뿐 네. 설계도가 남아 있는 건 아니고. 그렇죠. 아, 그거 좀 아쉽겠네요. 그래도 일성 정시가 발견된 게 정말 정말 그 고고학계나 역사학계는 아주 큰 사건이라서 이제 사실 그 경주는 파기만 해도 뭐 나온다 하지만 그 서울도 만만치 않습니다. 파기만 하면 뭐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종묘 그쪽 혹시 재개발하게 되면 그 밑에 뭐가 나올지 전 정말로 궁금합니다. 큰 거 나올 것 같아요. 뭐 종로 일대 다 네네. 신기합니다. 아쉽게도 그 세종 때 달력 만들어진 거는 좀 반짝하고 사라졌고 예. 망원경도 만들어졌어요. 이건 언제 때예요? 그 사실 망원경 이전에 먼저 망원경이고 그다음에 안경이 더 많이 널리 퍼졌습니다. 어떤 게 먼저였던 거예요? 안경. 안경이 먼저. 예. 네. 왜냐하면 선비님들이 다 노안이 오시면 글자가 안 보여서 책 읽어야 예,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미 임진왜란 때 썼던 안경이 남아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안경을 애체라고 했는데 안경이나 망원경이나 전부 유리를 가지고 유리로. 쓰죠. 그렇죠. 그래서 안경은 좀 널리 퍼졌는데 망원경은 천리경이라고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조금 우선 가격대가 좀 비싸서 그렇죠. 망원경 안에 렌즈를 또 여러 개 이렇게 겹치도록 해서 조절해서 만드는 거니까. 일단 2개만 있어도 어느 정도 되는데요. 예. 그 안경에 비해서 이제 망원경은 우선
유리를 만드는 기술이 조선에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유리나 이런 것들은 전부 100% 수입해야 되는데 수입하는 대상이 일단 현재 중국이었죠. 그래서 중국 북경의 이제 시장에서 망원경을 팔기도 해서 조선 사람들이 북경에 갈 때마다 거기에 들러서 망원경 보기도 하고 또 그 당시 그 천주당이라고 해서 천주교 성당이 있었는데 아까 네. 얘기한 그 예수의 선교사들이 이제 과학자이기도 했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천주당에 망원경이 있었어요. 그래서 북학의를 쓴 걸로 유명한 북학자 실학파였던 홍대용이 네. 그 북경에 가서 그 망원경을 봤습니다. 그래서 낮에 갔어요. 그래서 이거 제발 보여달라고 손이 발이 들고 제가 부탁하니까 그 사람이 좋다 보여주겠다 해서 봤는데 그래서 태양을 보니까 흑점이 보이더라. 그 시절에요? 예예예. 물론 이제 거의 뭐 맨눈처럼 이렇게 망원경으로 보진 않았을 거고 예. 왜 요즘에 그 왜 셀로판지라고 하나? 그쵸. 까만 어두운 거? 예. 그런 거 대고 봤겠죠 당연히. 그렇죠. 근데 태양이 흑점을 봤다고 당시에? 네. 그래서 거기 또 문이 그 문답한 게 있는 게 저번엔 3개 있었는데 왜 여기 1개만 보이냐라고 했더니 그걸 보여준 예수의 사람이 여기 태양에 있는 점은 있다가 없어지기도 한다. 그래서 이미 그걸 다 볼 수 있었던 그런 것이죠. 그 시절 망원경이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막 사오려고도 노력을 하고 했던 거예요. 네. 그럼 조선 시대에는 망원경 어떻게 썼을까요? 그 사실 홍대용 자신이 사려고 이제 그 북경 시장에 갔는데 네. 좀 비싸니까 그 맨 처음에 왔던 손님이 있었습니다. 라마승, 그러니까 저 티베트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비싸서 못 사니까 홍대용이 자기가 사려고 가니까 라마승이 나도 우리가 못 산 걸 네가 사려고 해서 막 옆에서 막 으르렁 대가지고 못 사고 돌아왔던 얘기는 있는데 아, 그런 신경전까지. 하지만 조선 사람들 중에서 이제 망원경을 사서 조선에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으니 아까 얘기한 달력 계산하라고 하느라고 중국으로 유학을 갔었던 관상감 사람들이 자기 돈 털어서 망원경과 그 다음에 그런 그 천문 관측 책들을 사가지고 옵니다. 아, 또 돈이 있어야 또 연구하고 돈이 있어야 공부할 수 있었던 건 조선 때도 마찬가지네요. 그랬는데 이게 나라가 돈을 안 대주니까 자기 사비 털어서 사오는 거. 연구개발비 그렇습니다. 지원 이런 거 그렇습니다. 없었구나. 사비로 예. 그렇게 해서 망원경을 사 와서 어떻게 썼어요? 근데 문제는 이 망원경을 사면서 물론 이 관상감 사람은 자기 할 일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사오겠죠. 아마 이 사람이 나중에 그것 때문에 자기 사비로 사왔다고 해서 상도 받았긴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 신분은 높은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중인 쪽. 그런데 그 이걸 망원경을 사왔을 때가 숙종 때 그리고 이걸 봤던 사람이 영조였습니다. 근데 영조가 이 망원경을 들고 제일 먼저 한 일은 멀리 떨어져 있는 자기 손자 무덤을 살펴보는 일이었습니다. 손자의 무덤? 네, 그러니까 사조세자의 첫 번째 아들이자 그 정조의 형이었던 의소세손이 있습니다. 그 무덤을 딱 보니까 우리 손자 무덤이 이렇게 가까이 보이네. 그래서 되게 신기해했고 그 다음에 한 말이 이거는 전쟁할 때 꼭 필요하겠다. 아, 역시나 군사용도로. 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 전쟁 때 쓰이는 거가 맞기는 하죠. 근데 이제 그리고 영조가 네. 그 태양이나 그런 걸 관측하긴 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그 태양을 직접 보면 눈이 멀지 않습니까? 그때 했던 말이 규일경이라고 해서 태양을 엿보는 거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일식 같은 거 생겼을 때 관측하는 방법이 조선시대 때는 이제 물을 받아놓고 여기에 생기는 그림자를 보아서 간접적으로 보거든요. 근데 바람이 불어서 이 물결에 파랑이니까 규일경을 가져와라라고 합니다. 규일경. 예, 이게 그 안경이기도 하고 일 수도 있고 망원경일 수도 있는데 검은 수정을 깎아서 렌즈를 만들고 여기 또 검은 칠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눈이 상하지 않고 일식을 관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조도 흑점을 관측을 하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흑점 있네. 그렇게 얘기한 게 남아 있어요. 그 요즘으로 따지면 아주 어두운 필터를 네, 끼듯이 네, 네. 예. 규일경을 그렇게 만들어서 그래서 또 당시엔 또 임금님이 뭐 이렇게 시도해봤다라고 하면 또 그게 기록에 남았을 테니까 예. 그래서 영조 때 태양의 일식을 관측하고 흑점까지 봤다라는 기록이 예. 있다. 신기하네요. 근데- 그게 남아 있습니까? 그 망원경이 영조가 썼던 아니요, 망원경이? 부숴버렸습니다.
부쉈다는 기록만 남아 있어요? 영조가 자랑스럽게 내가 그거 부셔버렸다라고 신하들한테 얘기한 게 남아 있어요. 왜요? 그 귀한 걸 왜 부숴요? 우선 그러게 말이죠. 이게 망원경이 정말 귀한 것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이 망원경을 별로 그렇게 안 좋아합니다. 안경은 잘 쓰면서 그 예전에 한번 그 백두산 그 경계 국경을 정할 때 저쪽 그 청나라 사람들은 망원경하고 사분이하고 다 가져왔는데 조선에서는 우리 국경 침체하는데 망원경 필요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하니까 아니 그 중요한 걸 하면서 왜 망원경으로 봐? 맨눈으로 봐.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고요. 그 중요한 걸 왜 망원경으로 보느냐? 네. 눈으로 봐야지. 네, 그렇죠. 이야. 새 기술 나오면 다 싫어하고 옛날 게 좋아하시는 거 옛날 어르신들하고 똑같았습니다. 게다가 또 아이고야. 영조가 이제 망원경을 신기해하긴 했는데 나중에 신하들이 그거 어떻게 망원경 어떻게 됐어? 그러니까 그거 내가 부셔버렸다라고 한 그 다음 말이 좀 어이가 없는 게 네네네. 주일경이 태양을 보는데 태양은 곧 왕인데 감히 왕을 엿보는 거 그런 거 너무 안 좋은 것 같다. 이름이 마음에 안 든다. 그리고 이렇게 신기한 거 자꾸 보다 보면은 자기 해야 될 공부는 안 하고 이상한 짓만 한다. 그래서 내가 부숴버렸다. 자랑스럽게. 네. 영조가. 네. 그러니까 신하들이 옆에서 장단 맞춰줍니다. 아유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쓸데없는 기술 보는 것보다는 그냥 우리가 그러니까 공부하는 게 맞아요라고 해서 뭔가 자기 성미 못 이겨서 부수고 나서 변경을 하는 것 같은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알 수가 없습니다. 야, 그러니까 그 왕의 성향, 예. 뭐 인품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그 과학에 대한 관심이 예. 그 시대의 과학 기술을 진보시키느냐 후퇴시키느냐. 그렇습니다. 어휴, 이 정아님이 충남 아산시에 장영실 과학관이 있다라는 것도 알려주셨네요. 아유, 벌써 시간이 다 흘러갔어요. 예. 이한 작가 통해서 조선시대 또 과거의 우주과학 천문기술까지도 또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했습니다. 4차례 연속 동결입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 성장률을 지난 8월 예측에서 0.1%포인트 상향 조정해 1%로 전망했습니다. 내년도 경제 성장률도 종전 전망치보다 0.2%포인트 높은 1.8%로 전망했습니다. 2027년은 1.9%로 예측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오늘 국회에서 진행됩니다.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석유화학 업계가 통폐합에 첫 발을 뗐습니다. 업계 1위 롯데케미칼이 충남 대산 석유화학 단지의 에틸렌 생산 시설을 HD 현대케미칼과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애프터 서비스 시간 유혜진 리포터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청취자분들의 질문 들어보죠. 네, 0337님.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해지가 수익률을 떨어뜨린다고 하는데 왜 수익률이 내려가는 건가요?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국민연금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원화로 환산을 해서 또 네. 국민들에게 나중에 또 노후자금을 돌려줘야 하지 않습니까? 원화로 바꿔서 1,200원일 때 투자한 외국 자산이다. 달러 자산이다. 네. 1,460원 되면 환차익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방향을 계속 열어놓으면 혹여나 1,500원 되더라도 원으로 환산한 네. 국민연금의 자산이 늘어나는 건데 왜 1,400원대에서 먼저 달러 일부를 매도하도록 하느냐. 국부 손실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게 환해지라고 하는 건 선물 환 계약을 하는 겁니다. 먼저 네. 일정 부분 달러를 먼저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건데 여기에도 수수료를 비롯한 각종 비용이 들지요. 그런 비용과 그리고 기대 이익 그런 기회 비용까지 네. 감안을 했을 때 외부 물론 이제 정부의 요구긴 합니다만 외부의 요구에 의해서 먼저 달러를 팔도록 하는 게 과연 맞느냐? 예, 이런 논쟁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거죠. 다만 또 큰 틀에서 보면 아까 우리가 일부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국가적으로 원화가 너무 또 약세를 보이면 국가 네. 경제가 흔들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같이 공조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나오는 거고요.
다른 질문도 들어볼까요? 네, 김은미님이요. 수입산 김치는 거의 식당에서 소비하지 않나요? 하고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어떤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수입산 김치는 특히 중국산이 많습니다. 식당과 외식업체에서 많이 소비를 하고요. 중국산 김치는 국산 김치에 비해 보통 절반 이하의 가격이기 때문에 식재료 비용 절감을 위해서 많이들 선택한다고 합니다. 특히 국밥, 설렁탕 등 김치 소비가 많은 식당이나 급식 시장에서 찾고 있고요. 물론 중국산 김치는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일반 가정에도 판매가 되지만 전체 수입 김치의 주된 소비처는 압도적으로 외식이나 급식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영업 그 식당 하시는 네. 사장님들이 또 국산 김치만 쓰기에는 또 여기저기 비용 한계가 부담이 있죠. 또 있을 네. 수밖에 없죠. 다음 질문은요. 이혜진 님이요. 저희 부모님은 아직 연탄을 사용하시는데 값이 비싸다네요 하셨습니다. 요즘에 1,000원 넘었다고 하잖아요. 네. 실제 소비자 가격이 1,000원에서 한 1,200원 정도 한다고 네. 하고 산간 지역 고지대는 뭐 1,500원 이렇게 받는다고 하고 섬 지역은 뭐 더 비싸다고 하고요. 그렇죠. 이게 공장도 가격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하는 게 639원인데 연탄 네. 한 장당. 근데 여기 마진이 또 붙지 않습니까? 또 배달료도 붙게 되고 그리고 또 정부가 그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왜냐하면 또 환경 때문에 네. 이 보조금을 또 폐지해 가고 있는 것도 하나의 또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대신에 저소득층에게는 연탄 쿠폰 같은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하면서 그분들을 또 이제 네. 돕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또 가져가고 있고요. 질문 하나 더 들어볼까요? 네, 9327님이요. 기업이 자사주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건 좋은 건가요? 하셨습니다. 자기 회사 돈으로 자기 회사 주식을 갖고 있다. 네. 꼭 좋다 나쁘다를 가릴 수는 없습니다. 이게 왜 자사주를 보여야 하느냐, 어떻게 쓸 거냐가 사실은 핵심이거든요. 사실 회사 돈으로 주식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모든 주주의 자산이죠. 그런데 일부 대주주가 자기의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서 보유하는 거라면 네. 사실은 좀 좋지 않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참고로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습니다. 자기 회사에 대한 의결권은 네. 자기 회사가 할 수가 없는 거니까요. 근데 이거를 다른 기업에게 판다거나 자기에게 우호적인 기업과 주식을 교환한다거나 하면 의결권이 또 부활하는 거죠. 그래서 일부 대주주가 자기 경영권을 지키려는 식으로 또 많이 써온 것도 현실이었기 때문에 네. 그러지 말자. 제도를 고치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유혜진 리포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1부, 2부 모두 마칠 시간이고요. 내일 아침 9시 5분에 알찬 소식도 많이 갖고 오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